이 나라는 경제학적으로 존재해선 안 됩니다. 통계적 오류예요. 하버드 강의실 17년 차 석학이 한국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본주의 법칙상 중국과 미국이 이겨야 하는 게임을 한국이 보란 듯이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이 돕지 않고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교수님, 삼성 하나 잘 됐다고 국가 전체를 평가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냥 럭키 케이스죠. 일본 모델 복사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이 조작이라 의심하다 결국 경악해버린 한국의 미친 기적, 학계가 분석을 포기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그 실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마치고 하버드에 부임한 지 어느덧 17년째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킹슬리라는 이름으로 경제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죠. 제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한 건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차가운 통계 속에 숨겨진 뜨거운 인간의 욕구와 국가의 흥망을 해석하는 일이 마치 암호를 풀어내는 것처럼 짜릿했거든요. 물론 이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떨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제학이 단지 시장의 원리가 아닌 문명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임을 알게 되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요즘 제 관심사는 미국을 벗어나 아시아 신흥국들의 급부상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역동성은 기존의 서구 중심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죠.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 이미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하버드 캠퍼스에도 중국 학생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영국이나 독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경제학과가 이제는 베이징과 상하이 출신들로 가득 찼죠. 그들의 당당함은 중국의 급성장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확실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강의 중에도 끊임없이 타자를 치며 기록했고 토론에서는 주저없이 자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가끔은 너무 거침없어서 주변을 당황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의 열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발언 전에 오래 숙고했고 철저히 준비된 답변만 내놓았죠. 처음엔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이 말문을 열면 놀랄 만큼 날카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이가 있었던 거죠. 그 운명의 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캠브리지의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샌더스 극장으로 걸어갔습니다. 3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이 계단식 강의실은 하버드의 자랑이었죠. 이날 주제는 한국 경제의 역설적 성공이었습니다. 제목을 칠판에 쓰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맨 앞줄의 리웨이가 냉소적으로 웃었고 옆자리 야마다 케이코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침착하게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며 70년 전엔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60년 국민소득 겨우 79달러였던 나라가 현재 3만 5천 달러를 돌파한 수직 상승. 경제학 이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였죠. 그때 제 시선이 뒤쪽 끝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가방과 빌린 책을 펼쳐놓은 아시아계 학생 이진우였습니다. 새벽 알바를 마치고 오는 그는 남들이 프라푸치노를 홀짝일 때 보온병에 물만 마시던 학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웨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상하이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의 아들인 그는 매일 운전사가 모는 벤틀리로 통학했죠. 루이비통 백팩에 최신 맥북 프로, 손목에는 100만 달러짜리 리차드 밀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성장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와 일본의 기술 이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특수까지 한국은 그저 틈새에서 영리하게 이득을 챙긴 기생충 같은 나라 아닙니까? 강의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리웨이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은 독창성이 없어요. 반도체? 일본과 미국 기술을 베낀 것이고 K-팝, 서구, 팝 음악의 싸구려 복제품이죠.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를 모방한 건 아닙니까? 제 고향 상하이 하나가 한국 전체 GDP의 절반이 넘는데 이런 작은 나라를 왜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야마다 케이코가 거들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회장의 손녀인 그녀는 늘 완벽한 영어로 논리적인 공격을 가하곤 했죠. 리웨이 말이 맞습니다. 한국의 고속 성장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대가였어요. 독재 정권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미군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과연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술에 미쳐있다고 들었는데 자기 얼굴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정체성을 논한다는 거죠?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평소 중립적이던 인도 학생 라지브까지 거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불행한데 무슨 성공한 나라라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닙니까? 리웨이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엔 한국은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쥐 같은 나라입니다. 문화도 기술도 심지어 김치조차도 중국에서 유래한 건데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죠. 한국이 진짜 대단하다면 왜 삼성 이재용은 감옥에 갔습니까? 부패한 나라의 전형 아닌가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리웨이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유럽 학생들도 심지어 동남아시아 학생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조롱했죠. 한류, 그거 조작된 인기 아닌가요? 빌보드 차트도 돈으로 산 거라던데 BTS가 영어로 노래하는 거 보면 결국 미국 문화에 굴복한 거잖아. 그때 저는 뒷자리에 이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낡은 볼펜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사라져도 세계 경제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면 되고 일본이 전자제품을 만들면 되니까요. 한국은 그저 임시로 빈자리를 채운 대타일 뿐입니다. 교수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한국은 절대 중국을 넘을 수 없다는 거요. 강의실에 박수 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리웨이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고 케이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12명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명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들이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죠. 이진우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빛바랜 티셔츠, 그리고 몇 년은 됐을 법한 운동화. 그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리웨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장학금 학생이 드디어 입을 여는군요. 뭐 변명할 게 있나요? 혹시 한국 정부에서 돈 받고 선전하라고 했나?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이진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나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우입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의 아들이죠.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떼오시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시는 분들의 자식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리웨이 씨, 당신은 방금 한국을 기생충이라고 했죠? 당신 아버지가 상하이에서 부동산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 때 제 아버지는 하루에 50달러를 벌기 위해 16시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생충입니까? 리웨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난 자랑인가요? 이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가난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버드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포기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버드 1년 학비가 8만 달러입니다. 우리 부모님 10년 수입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배워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가게쯤이야 없어도 돼.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십니다.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으셔야 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이틀에 한 번만 맞으십니다.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있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파스만 붙이고 일하십니다. 왜? 아들이 하버드에서 공부하니까? 아들이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라니까?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진우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고 키보드 몇 개는 지워져 있었죠. 이 노트북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겁니다. 중고로 100달러에 샀죠. 리웨이 씨, 당신 노트북은 최신 맥북 프로죠. 3,000달러짜리. 그런데 같은 하버드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돼 있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쿠커우 제도 때문에 농민공 자녀는 베이징대나 칭화대 가기 힘들죠. 일본은? 도쿄대는 대부분 부유층 자녀들입니다. 케이코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국이 미국과 IMF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길게 줄 선 시민들이 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1998년 1월 영하 15도의 날씨에 시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진우가
당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3살, 이 반지는 6.25 때 죽은 남편이 준 거야. 5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어. 근데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야? 남편도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나는 반지라도 바쳐야지. 할머니는 18돈짜리 금반지를 내놓으셨습니다. 강의실에 숙연함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김영식 씨, 회사에서 해고된 가장, 직장을 잃어서 가족을 못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살아야 내 가족도 삽니다. 그는 아이들 돌반지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진우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자발적으로 금을 냈죠. 모인 금 227톤, 21억 달러. 이게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합리적 개인이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리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정부가 선전해서 선전이라고요? 이진우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미교포들도 금을 보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에서 택배로 금이 왔죠. 일본에 사는 제1교포들, 그들은 일본에서 차별받으며 살지만 조국을 위해 금을 보냈습니다. 독일의 간호사들, 파독부들, 그들도 보냈습니다. 그가 편지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정희 씨의 편지입니다. 저는 1970년대 독일로 와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자 시체를 닦으며 번 돈입니다. 하지만 조국이 어려우니 보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나라는 지켜야 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영어로는 위라고 하지만 한국어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소유가 아닌 소속이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이진우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아십니까? 한국이 4강에 갔을 때 거리에 나온 사람이 70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15%가 거리에서 함께 응원했죠. 싸움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기뻐했죠. 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304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죠. 전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었으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팽목항에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리에이 씨, 당신은 한국 문화가 미국이나 일본을 베낀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입니다. 길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단골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나라, 옆집 아주머니가 부모 없는 아이를 10년간 키워주는 나라, 회사 사장이 직원 부모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나라. 이게 미국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광장시장에 20년째 순대국밥을 파시는 이모님이 계십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그런데 매년 연말에 동네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주십니다. 왜? 내가 못 배워서 하냐? 너희는 공부해서 큰 사람 되라. 이진우가 리웨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수십억 달러가 있지만 상하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뭘 했습니까? 한국의 가난한 상인들은 더 가난한 이웃을 돕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리웨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케이코 씨, 한국이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 했죠? 역사를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인이 공장을 세우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일본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건설 때 일본 제철회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이 제철을 한다고? 100년 하야이. 하야이는 일본어로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공장에 청소부로 취직해서 밤에 몰래 도면을 베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죠. 왜? 후손들에게 기술 독립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진우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울고 웃으며 위기 때 하나가 되는 정신. 이게 GDP로 계산됩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가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땅은 작고 자원은 없죠. 하지만 한국인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넓고 의지는 히말라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진우의 발언이 끝났고 강의실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군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GDP는 18조 달러, 한국은 겨우 1.8조,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상하이 증시 하루 거래량이 한국 1년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케이코가 날카롭게 가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재벌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삼성 한 회사가 한국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건 건강한 경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일본은 도요타가 망해도 소니가 있고 소니가 망해도 혼다가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죠. 프랑스 학생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이 속이라고요? 아직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젊은이들의 인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영국에서 온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의 혁신이라는 것도 과대평가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특허는 많이 내지만 진짜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가지고 있습니다. 퀄컴이 통신칩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폰도 못 만듭니다. 이번엔 독일 학생 한스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하루 15시간씩 공부시키는 게 정상입니까?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으로 키운 인재가 과연 미래를 이끌 수 있을까요? 공격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한국 부동산 거품은 어떻고요? 서울 아파트 값이 뉴욕보다 비싸다던데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 공장이 매년 멈춘다면서요?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해서 생률이 세계 최저라는데 미래가 있나요? 리웨이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세요. 이진우 씨, 감정적 호소는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최악의 위치입니다. 북쪽엔 핵무기를 가진 독재국가, 서쪽엔 중국, 동쪽엔 만약 미국이 손을 놓으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케이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엔 미래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미국이 주도하고 양자 컴퓨터는 중국이 앞서고 로봇공학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이 뭐가 있죠? 계속 메모리 칩이나 만들 건가요?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이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312명 중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죠. 심지어 다른 한국 학생 2명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여기 왔다고 했죠? 그럼 더욱 현실을 봐야 하지 않나요? 당신이 여기서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한국에 돌아가면 재벌 앞에서 굽신거려야 합니다. 당신 같은 흑수저는 한국에서 절대 계층 상승을 할 수 없어요. 그게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진우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부에서 보여준 그 열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쏟아지는 공격 앞에서 그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이진우 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진우 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자료가 더 있지 않나요? 이진우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죠. 더 이상 주눅 든 장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서울, 완전히 파괴된 도시의 항공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70년 전 서울입니다.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희망도 없었죠. 한국전쟁으로 국토의 80%가 파괴됐습니다. 사망자 300만, 고아 10만, 이상가족 1000만. 다음 슬라이드, 맨발의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 필리핀의 절반,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문맹률 78%, 평균 수명 47세, 유아 사망률 25%. UN 보고서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나라. 리웨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진우가 리웨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 원조요? 좋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194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이 받은 원조 총액 $127억, 같은 기간 필리핀이 받은 원조 $156억, 이집트 $234억, 파키스탄 $189억. 한국이 특별히 더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적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GDP $1조, 필리핀 $4천억. 차이가 보이십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케이코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일본 기술 이전 덕분이겠죠? 이진우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죠. 일본 기술이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무엇을 줬는지 아십니까? $5억. 그것도 현금이 아닌 차관으로. 그리고 기술 이전?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10년 이상 된 구식 설비만 팔았습니다. 최신 기술은 절대 주지 않았죠.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1968년 한국은 제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짓이다. 철광석도 석탄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 일본 제철업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인이 제철을 한다고? 100년은 빨라.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박태준 회장과 직원들이 맨손으로 공사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군인 출신이 이끌고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 연수를 받으러 갔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공장에 숨어 들어가 도면을 외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억으로 그림을 그렸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년 뒤 폐철이 가동됐습니다.
지금은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회사입니다. 일본 신일본제철을 추월했죠. 기술력,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은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도 못 만드는 기술이죠. 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중동 사막의 한국 근로자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더 심각했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그때 한국 남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막으로 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중동에 간 한국 근로자 100만 명,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 16시간 노동. 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급의 90%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이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됐죠. 리웨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중국 농민공들도 그렇게 일합니다. 이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번 돈으로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1980년 한국의 교육 예산 증가율 연평균 23%, 세계 최고였죠. 대학 진학률이 10년 만에 10%에서 80%가 됐습니다. 그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의 25살에서 34살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율 70%, OECD 1위입니다. 미국은 46%, 중국은 15%.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2억 명을 더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케이코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창의성이 없다고요? 이진우가 웃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7년 연속 1위가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4.8%로 세계 2위. 창의성이 없는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온라인 게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한국이 시작했죠. 지금 전 세계 게임 산업 규모가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창조한 시장이죠. 화면에 반도체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김치나 담그지. 당시 일본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90%를 차지했죠.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5%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5%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진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1988년 삼성 반도체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포기할까? 임원들은 침묵했죠.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자식들은 영원히 일본 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좋다. 내 전 재산을 걸겠다. 그리고 10년 뒤 삼성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시장 없으면 삼성도 못 삽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진우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했죠. 롯데마트 폐쇄, 한국 관광 금지, 한국 제품 불매운동. 중국은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인도,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했고 2년 만에 중국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가 최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다급해졌죠. 왜? 반도체 장비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특수 케미컬.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한국 제품의 품질을 못 따라옵니다. 이진우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해볼까요? 1970년대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포드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동차야? 우리 부품이나 조립해. 현대는 거절했고 독자 개발을 시작했죠.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폰이었습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폰이 엔진은 미쓰비시 것을 썼지만 디자인은 이탈리아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했죠. 세계적 디자이너가 왜 한국과 일했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꿈이 있다. 함께 역사를 만들자. 그가 현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제네시스는 벤츠와 경쟁하고 아이오닉5는 테슬라를 위협합니다. 디파워 평가 7년 연속 1위입니다. 도요타보다 위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진우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IMF 구제금융 국가부도 위기. 하루에 기업 100개가 망하고 실업자 200만. 절망적이었죠. 그때 한국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빼는 모습,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드는 모습. 전 국민이 금을 모았습니다.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이 모였죠. 21억 달러. 왜 이랬을까요?
정부가 강요했나요?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 반지는 죽은 남편이 준 거야. 평생 빼본 적 없어. 근데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야? 나라가 있어야 내 자식도 있지.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입니다.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했습니다. 왜? 우리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정신. 그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2001년 8월 IMF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당초 상환 기한보다 3년이나 앞당긴 것이었죠. 1997년 구제금융 요청 후 불과 3년 9개월 만에 경제 주권을 되찾은 겁니다. 태국은 10년, 인도네시아는 15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이진우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리웨이 씨, 당신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거대합니다. 당신은 한국이 기생충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한국은 불사조입니다.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가 강희실을 둘러봤습니다. 케이코 씨,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고 했죠? 역사를 아십니까? 일본은 35년간 한국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고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했으며 20만 명의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일본이 도움을 줬다고요? 케이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에르 씨, 한국의 성형을 조롱했죠? 한국의 성형외과 기술이 왜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화상 환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기술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가난했지만 당당하며, 쓰러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강희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진우가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저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죠. 제가 17년간 이 자리에서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경제학은 숫자의 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진우 군이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리웨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설마 리웨이 군, 당신은 중국의 거대한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큽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죠. 공룡도 거대했지만 멸종했습니다. 바퀴벌레는 작지만 3억 년을 생존했죠. 제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작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전 세계 100대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는 1위가 어디였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2위 독일, 3위 일본을 제치고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위기 때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기업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케이코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케이코 양, 일본은 분명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경제 규모도 크죠. 하지만 왜 30년간 성장이 멈춰 있을까요? 바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합니다. 그게 진화입니다. 제가 이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진우 군이 말한 금모으기 운동, 저도 연구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 개인이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했습니다. 왜? 개인을 넘어선 우리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한 논문입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 기적에 숨겨진 변수, 사회적 자본. 여기서 저는 기존 경제 모델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은 단순한 자본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교육열, 근면성, 단결력,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정신. 이런 무형의 자산을 경제학은 그동안 무시해왔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제가 리웨이를 봤습니다. 리웨이 군, 중국은 분명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힘만으로 존경받을 순 없죠. 한국이 작지만 영향력이 큰 이유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게 단순한 상품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이고 정서이고 철학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강의 주제를 한국으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야말로 미래의 경제학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지속 가능하며 불행하지만 상생하는, 이게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해답입니다. 제가 이진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진우 군, 당신이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이고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17년간 찾던 답을 당신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전체 학생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 연구, 그리고 이진우 군에게 자리를 제안합니다. 강희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리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케이코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고 가난이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절망이 희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명, 2명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띄엄띄엄하던 박수가 점차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습니다. 312명 중 대부분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리웨이와 그의 무리 몇 명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를 보며 저는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죠. 강의 끝나고 제 연구실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준비했던 강의보다 당신의 즉흥 발표가 훨씬 좋았어요. 이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가 아닙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했죠. 당신은 데이터와 감정, 논리와 열정을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IMF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제 회복력,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쓸 계획인데 공동 저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부생인데 실력의 학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통찰력은 박사과정 학생들도 갖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당신은 한국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진우가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봐야 물론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마치면 하버드 대학원 진학의 전액 장학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진우가 놀라서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달에 서울에서 G20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당신 부모님도 뵙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진우 군, 저는 17년간 수많은 영재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가진 학생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성공을 혼자 독차지하려 하지 않죠.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한 한국의 정신 아닙니까? 이진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나중에 성공하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그랬듯이.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죠.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청년이 언젠가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들 인물이 될 거라고. 창밖으로 하버드 야드가 보였습니다. 374년 역사의 이 대학에서 오늘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로버트 킹슬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첸입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타이완계 미국인 2세인 저는 버클리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 MIT 동문 모임에서 들은 하버드 사건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 업계에서는 뱀부 실링이라는 게 있죠. 아시아인은 엔지니어까지는 올라가도 경영진은 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미팅에서 제 아이디어를 무시당하다가 백인 동료가 똑같은 말을 하면 브릴리언트 라고 감탄하는 일들을요. 중국계든 인도계든 일본계든 우리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우리 회사 CTO가 한국인 김상호 박사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스탠퍼드 박사. 처음엔 그도 다른 아시아인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년 중국 투자사와의 미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전에서 온 투자단이 기술 이전을 요구했죠. 300억 달러 투자를 미끼로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로는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임원들도 대부분 타협하자는 분위기였죠. 그때 김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노,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중국 측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김 박사, 당신도 동양인이면서 왜 그래요?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신뢰입니다. 돈으로 신뢰를 살 수는 없습니다. 감히 300억 달러를 거절한다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 배터리 기술의 핵심 소재 4가지 모두 한국 기업이 공급합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한국 없이는 중국도 테슬라도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중국 대표단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지금 거절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놀랍게도 일론이 김 박사를 지지했습니다. 중국 투자단은 빈손으로 돌아갔죠. 나중에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죠?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줄 건 주되 지킬 건 지킨다. 영혼은 팔지 않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대우받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한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관찰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했어요.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성공은 나눴습니다. 개인 성과보다 팀 성과를 중시했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개인주의의 정글입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곳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벌어졌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전 세계 테크 기업 4,000개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 기술 박람회죠. 저는 테슬라 부스 담당으로 참석했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애플은 축구장 2개 크기의 부스를 차렸고 구글은 3층짜리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았죠. 화웨이는 붉은색 테마로 거대한 성을 쌓았고 알리바바는 홀로그램 슈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전통적인 품격을 자랑했고요. 그런데 가장 붐비는 곳은 의외로 한국관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부스는 예상했지만 진짜 화제는 스타트업 존이었습니다. 30개가 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작은 부스들을 차렸는데 거기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죠. 루닛이라는 회사 부스 앞에는 줄이 5m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봤더니 AI로 폐암을 진단하는 시연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도가 97.8%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직접 와서 테스트하고는 경악했죠. 이게 정말 3년 된 스타트업이 만든 기술입니까? 맥킨지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서범석 대표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 만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만들었죠. 옆 부스의 뷰노라는 회사도 장관이었습니다. MRI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뇌출혈을 5초 만에 진단하는 기술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담당 부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조건은 당신들이 정하세요. 그런데 뷰노 김현준 대표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정말 필요한지 증명해보세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임팩트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조 달러 기업 앞에서 50명 스타트업이 조건을 따지는 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장면은 둘째 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구글 부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선다 피차이 CEO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관으로 걸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했지만 선다는 직접 한국 스타트업들을 둘러봤죠. 포투닷이라는 자율주행 회사 앞에서 그가 멈췄습니다. 당신들 기술이 웨이모보다 낫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송창현 대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타보시죠. 그들은 주차장으로 나가서 시험 주행을 했습니다. 15분 후 돌아온 선다의 표정은 심각했죠. 믿을 수 없군요. 우리가 10년 걸린 걸 당신들은 3년 만에.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대충은 없죠. 빠르면서도 완벽해야 합니다. 선다가 즉석에서 제안했습니다. 구글이 인수하겠습니다. 가격은 당신들이 정하세요. 그러자 송 대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팔려고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와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고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글이 파트너가 되고 싶다면 환영하지만 주인이 되려 한다면 거절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 바이두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감히 구글을 거절하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당신들 같은 작은 회사가. 송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작다고요? 우리 팀 35명이 바이두 자율주행팀 3,000명보다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 기술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폭스바겐 그룹 회장 올리버 블루메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로보택시 기술을 유럽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독일 아우토반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와 합작법인을 만들면 어떨까요? 폭스바겐의 제조 능력과 당신들의 기술을 합치면 놀랍게도 이번엔 포투닷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 소유권은 한국 회사가 51%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개발은 계속 한국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블루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한국은 기술 독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우리 선배들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저녁 리셉션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국 A 기업들을 따로 초청했습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사피온 같은 회사들이었죠. 여러분들이 만든 HB 우리 제품보다 특정 분야에서 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특화됐습니다. 금융거래 전용, 의료 영상 전용, 자율주행 전용, 한국 시장은 작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깊게 팝니다. 젠슨 황이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한 전략이군요. 우리가 투자하면 감사하지만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끼리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물론 협력은 환영합니다. 바로 그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1교포 3세 손정희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셨죠.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스타트업들을 보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가난하지만 당당한 그 정신. 제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천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한국 창업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세요. 한국에만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술로 세계를 바꾸세요.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여러분이 이뤄주세요. 쿠팡 김범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손 회장님,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대만과 일본에 진출했고 곧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한국의 로켓 배송을 세계가 경험하게 할 겁니다. 토스 이승건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토스는 베트남에서 이미 1위 핀테크가 됐습니다. 한국의 간편 송금을 동남아시아 3억 명이 쓰게 만들 겁니다. 마켓컬리 김스라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배송을 발명했습니다. 이제 뉴욕과 런던 시민들도 새벽에 신선한 식품을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인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죠. 그때 중국 알리바바 다니엘 장 회장이 시니컬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5천만인데 중국은 14억입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유쾌하게 답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음식 배달 30분을 자랑할 때 우리는 이미 10분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작지만 빠릅니다.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장이 발끈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 기업은 김봉진이 끼어들었습니다. 2019년 우리를 독일 딜리버리어로가 4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우버가 100억 달러에 사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만든 배달 생태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더 관리, 루트 최적화, 리뷰 시스템 모두 한국이 원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이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작지만 강한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스탠퍼드 도서관에서 한국사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죠. 한국은 5,000년 동안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5.5년마다 침략을 당한 셈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문자를 지켰고 정체성을 지켰죠. 특히 임진왜란 기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군사력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쟁 끝에 일본을 몰아냈죠. 비결이 뭘까요? 이순신이라는 장군도 대단했지만 더 놀라운 건 의병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싸웠어요. 곽재우, 정인홍, 김천일,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죠. 현대사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북한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할 뻔했죠. 그런데 한국은 버텼습니다. 학생들이 총을 들었고 여자들이 군수품을 날랐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미국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 건 쓰레기장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어떻게 됐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입니다.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가를 구한다? 서구 개인주의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4년도 안 되어 IMF를 졸업했습니다. 태국은 10년, 인도네시아는 15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가장 빨리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도왔고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고통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는 어땠나요? 한국은 도시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죠. 마스크 대란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아껴 쓰고 의료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졸속 날림, 품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것은 최고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초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최초 온라인 전자정부를 이룬 비결이 바로 이 빨리빨리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고쳐나가는 것.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페일 패스트를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 비판도 많지만 이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만 글을 읽던 나라가 지금은 대학 진학률 70%, 문맹률 제로입니다. 부모가 못 배워서 하늘 자녀 교육으로 푸는 것. 이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작년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용해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하버드 사건 이후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5분, 수화물 수취 10분,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43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더 놀라운 건 공항 철도였습니다. 와이파이는 당연하고 모든 역의 스크린도어, 화장실은 호텔 수준. 뉴욕 지하철이 100년 전 시설이라면 서울은 100년 후 시설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인데 거리가 대낮 같았어요. 카페, 식당, 편의점, PC방, 노래방, 모든 게 열려 있었죠. 뉴욕이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이야말로 진짜 24시간 도시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또 충격이었죠. 도시락 종류만 50개, 김밥 20종류, 샌드위치 30종류. 그것도 전부간 만든 것들. 미국 세븐일레븐의 마른 핫도그가 떠올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계산할 때 더 놀랐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었어요. 핸드폰 대면 끝.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미국은 아직도 수표를 쓰는데 말이죠. 다음날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하버드 이진우 학생의 부모님이 일하신다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새벽 5시에 갔는데 이미 상인들이 분주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들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죠. 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힘들지. 근데 우리 손자 대학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손자는 다르게 살아야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진우가 말한 한국의 힘이구나. 이태원과 한남동도 가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루프탑바, 명품 매장들, 뉴욕 소호나 도쿄 로폰기 못지않았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기서 갤럭시 첫 시제품부터 양산까지 72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72시간이요? 애플은 중국 공장까지 2주일이 걸리는데 한국은 다 가까이 있어요. 부품업체, 조립공장, 연구소 전부 2시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경쟁력이죠. 판교 테크노밸리도 들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한국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왓츠앱, 위챗, 라인, 전 세계 메신저가 있지만 카카오톡처럼 생활 전체를 연결한 앱은 없었어요. 메시지, 송금, 쇼핑, 택시, 음식 배달, 병원 예약, 세금 납부까지 한 앱으로 모든 게 가능했죠. 마지막 날, 저는 새벽에 남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서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도시,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곳이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도시가 됐다는 것을.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전쟁 때 여기서 싸웠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지금 봐. 이게 기적 아니면 뭐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구나. 절망을 희망으로, 폐허를 기적으로 바꾸는 힘.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